커넥톰, 뇌의 지도 3부. 4. 커넥토믹스. 8.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냄새는 식욕을 돋고 듣는 것은 인간관계를 도와준다. 하지만 보는 것은 믿는 것이다. 즉, 우리는 어떤 것이 실제 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다른 어떤 감각보다는 눈을 신뢰한다. 이것은 우리의 감각기관과 내가 우연히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진화한 결과, 즉 단순한 생물학적 우연에 불과한 것일까? 만일 개들이 짖거나 꼬리를 흔드는 것 이상으로 그들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다면 개들은 냄새가 곧 믿음이라 말할까? 박쥐는 찍찍거리는 초음파 울음소리의 반향을 따라 밤의 어둠 속에서 곤충을 잡아먹는다. 그렇다면 박쥐들은 듣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할까? 우리가 시각에 더 의존하는 것은 아마도 생물학보다 더 근본적인 물리학 법칙에 입각한 것일지도 모른다. 과학적으로 중요한 수많은 발견들은 어떤 새로운 발명품이 개발한 직후에 이루어졌다. 17세기에 갈릴레오는 확대 배율을 3배에서 30배로 증가시킴으로써 망원경의 설계의 지평을 열었다. 자신의 망원경으로 목성을 관찰하면서 갈릴레이는 목성 주위를 돌고 있는 위성들을 발견하였다. 이는 모든 천체가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는 당시의 통념을 뒤집은 것이다. 1912년 로렌스 브래그는 X선을 이용하여 결정체의 원자 배열을 알아내는 방법을 보여주었다. X선 결정학은 이후 로졸린드 프랭클린, 제임스 왓슨, 프랜시스 크릭 등에 의해 이루어진 DNA의 이중 나선 구조의 발견이 초석이 되었다. 9. 자취를 따라서 오늘날 보는 것이 과학이라는 개념은 현재 기술의 한계까지 도달했다. 현재로서는 자동화된 시스템에 수집되고 있는 모든 이미지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기술들이 문제를 만들었다면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도 기술일 것이다. 마우스를 이용해 컴퓨터와 상호작용을 한다는 생각을 최초로 개발한 사람은 전설적인 발명자 더그 엥겔바트였다. 그러나 그의 생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1980년대 개인용 컴퓨터 혁명이 전 세계를 휩쓴 다음에야 완전히 이해될 수 있었다. 엥겔바트는 1963년에 마우스를 발명했다. 같은 해 마빈 민스키는 미국의 반대편에 있는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에서 인공지능 연구실을 공동으로 설립했다. 이 연구자들은 컴퓨터를 볼 수 있게 만드는 문제에 처음으로 당면한 사람들 중 하나였다. 이 두 위대한 지성들 사이에 있었던 일화는 민스키가 자랑스럽게 선언했다. 우리는 기계에게 지능을 부여할 것이다. 우리는 기계를 걷고 말하게 만들 것이다. 우리는 기계에 의식을 갖게 할 것이다. 엥겔바트가 이에 대답했다. 당신은 컴퓨터를 위하여 그런 일을 하려 합니까? 그렇다면 인간을 위해서는 무엇을 하겠습니까? 엥겔바트는
인간지능 향상이라는 선언문에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했으며 지능의 확장 혹은 IA라는 분야를 정의했다. 그 목표는 인공지능 즉 AI의 목표와 미묘한 차이가 있었다. 민스키의 목표가 기계를 더 영리하게 만드는 데 있었다면 엥겔바트의 목표는 사람을 더 영리하게 만든 기계를 원했다. 그러나 실제로 AI와 IA는 경쟁 관계에 있지 않다. 최선의 접근 방법은 이 둘을 연결하는 것이며 이것이 내 연구실에서 하고 있는 일이다. 사람들은 때때로 인공지능이 만들 미래에 대해 두려움을 느낀다. 기계로 인해 인간이 더 이상 쓸모없게 되어버리는 공상과학 영화를 너무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이 연구자들은 AI가 약속하는 미래에 정신을 빼앗겨 컴퓨터와 인간의 협력을 통해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을 완전히 자동화하려는 헛수고를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 궁극적인 목적은 AI가 아니라 IA, 즉 지능의 확장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잘라 나누기. 수십억에 이르는 뉴런들이 들어있는 뇌에 대해 알면 알수록 뇌는 더욱 크고 무섭게 보인다. 최초의 신경과학자들은 뇌를 여러 영역으로 나누고 각각의 영역에 이름이나 숫자를 부여했다. 브로드만 역시 이와 같은 방식으로 피질 지도를 만들었다. 이 방식이 너무 조악하다고 생각한 카힐은 다른 방식을 개발했다. 그는 식물학자처럼 뇌라는 숲을 그 안에 나무의 종류에 따라 분류함으로써 그 광활함을 극복하려 했다. 카힐은 뉴런 수집가였다. 신경학자들은 브로드만의 지도를 사용해 뇌 손상의 증상들을 해석한다. 모든 피질 구역은 이해나 말하는 능력과 같은 특정한 정신 기능과 연결되어 있으며 그 구역이 손상되면 관련된 능력도 훼손된다. 그렇다면 뇌를 더욱 세밀하게 뉴런의 형태에 따라 분류하는 것은 왜 중요한 것일까? 한 가지 이유는 신경학자들이 그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뇌와 특정 위치에 있는 모든 뉴런에 영향을 끼치는 뇌졸중이나 다른 손상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정보와 관련이 더 적은 편이다. 그러나 뇌의 어떤 질병은 특정 유형의 뉴런에만 영향을 끼치며 나머지 다른 뉴런들은 건드리지 않는다. 커넥토믹스의 중요한 공헌 중 하나는 새롭게 개선된 방법으로 뇌를 분할하는 것이다. 이 새로운 방법은 뇌의 정상적 작용뿐만 아니라 뇌를 너무나도 괴롭히고 있는 여러 병증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는 정상적인 모든 뇌에서 동일한 영역들과 뉴런 유형들을 발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영역과 뉴런 유형의 커넥톰은 정상적 개인들 간의 차이가 크지 않을 것이며 유전자에 의해 상당 부분 결정될 것이다. 앞서 말한 대로 유전자는 뉴런 가지들의 성장을 안내하며 그 결과 뉴런 유형 커넥톰에 영향을 끼친다. 당신의 정신과 나의 정신은 우리 뇌 영역들과 뉴런 유형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비슷할지 모른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뉴런 커넥텀은 개인별로 큰 차이가 있을 것이다. 경험이 영향을 크게 받을 것이다. 우리가 인간의 개별성을 이해하려면 연구해야 하는 커넥텀이 바로 뉴런 커넥텀이다. 그리고 과거의 자치들로부터 뉴런 커넥텀을 조사해야 한다. 우리 유일성에 있어 우리 자신의 기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이다. 11. 부호 해독하기. 우리가 커넥텀을 찾아내고 여러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면 그 다음 도전할 일은 그 부분을 해독하는 것이다. 커넥텀을 해독한다는 것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커넥텀에서 기억을 읽어내는 일이 과연 실현될 수 있을까? 누군가 당신의 뇌의 모든 뉴런의 스파이크를 측정하고 해독함으로써 당신의 지각이나 생각을 읽을 수 있을까? 일부 신경과학자들은 스파이크를 측정하는 기술이 충분히 발전하면 이것이 가능해지라 믿고 있다. 그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제니퍼 애니스톤 뉴런 스파이크를 일으키는 것을 보고 우리는 이미 그 사람이 제니퍼 애니스톤을 지각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이 작은 성공 등을 통해 신경과학자들은 모든 뉴런이 일으키는 스파이크가 우리의 생각이나 지각에 대해 완전한 그림을 제공할 것이라 추측한다. 마찬가지로 이와 비슷한 작은 성공들이 계속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커넥텀에서 기억을 읽어낼 수 있다고 믿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인간의 커넥텀 전체를 찾는 일은 아직 먼 미래의 일이다. 기억을 읽어내기 위해서는 커넥텀을 보는 것 이상 필요하다. 즉, 커넥텀에 들어있는 정보를 해독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뇌의 어느 영역에서 기억을 찾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한 중요한 단서는 2008년 코네티컷의 양로원에서 사망한 헨리 구스타프 볼라이슨의 삶에서 발견할 수 있다. 1953년 27세의 HM은 심각한 간질로 수술을 받았다. 의사는 HM의 간질이 내측 두엽에서 발생했다고 생각하고 HM의 뇌 양쪽에서 이 영역들을 제거했다. 수술 후에 HM은 정상같이 보였다. 그의 인성과 지성, 운동 능력, 그리고 유머 감각에는 전혀 손상이 없었다. 그러나 그를 완전히 무능하게 만드는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남은 일생 동안 그는 자신이 왜 그곳에 있는지를 전혀 기억하지 못한 채 매일 아침 병실에서 일어났다. 매일 만나는 간병인들의 이름도 익힐 수 없었다. 그는 현재의 사건들을 설명할 수 없었다. 반면에 HM은 수술 이전에 일어났던 일들은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다. 내측 측두엽은 새로운 기억을 저장하는 데 핵심적이지만 오래된 기억을 유지하는 데는 중요하지 않는 것으로 보였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차크 프리드와 그의 동료들은 내측 측두엽에서 제니퍼 애니스톤 뉴런을 발견했으며 이 영역이 지각과 생각 모두에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어떤 환자가 톰 크루즈의 비디오를 볼 때는
하나의 뉴런이 스파이크를 일으켰지만 다른 유명 인사나 장소 등에 대해서는 그 뉴런의 활동이 훨씬 적었다. 나중에 그 환자가 톰 크루즈를 회상할 때마다 같은 뉴런이 스파이크를 일으켰지만 다른 동영상을 떠올릴 때는 스파이크를 일으키지 않았다. 다른 뉴런들도 특정한 동영상을 보거나 회상할 때에만 선택적으로 활성화되고 다른 동영상에 대해서는 전혀 반응을 나타내지 않는 등 톰 크루즈의 뉴런과 유사한 방식으로 행동했다. 아마 톰 크루즈의 뉴런은 뇌측 측두엽에 있는 세포군에 속할 것이다. 톰 크루즈를 지각하거나 회상하는 것은 그 세포군을 활성화하며 따라서 톰 크루즈의 뉴런이 활성화된다. 영역의 연결 규칙들을 알면 제니퍼 애니스톤이 왜 비슷한 기능을 하는지 알 수 있다. 이 두 뉴런은 모두 시각적 자극에 의해 활성화된다. 그러나 이 뉴런들이 동일한 일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팬들은 없을 것이다. 우리는 제니퍼 애니스톤 뉴런이 왜 특별히 제니퍼 애니스톤에게만 반응하고 다른 배우들에게는 반응하지 않는지 알고 싶어 한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다. 이를 위해서는 부분과 전체의 연결 규칙과 유사한 어떤 규칙이 필요한데 이 규칙 역시 뉴런의 기능적 성질에 의존한다. 가장 일반적인 의미에서 커넥텀을 해독하는 것은 기억뿐만 아니라 생각, 감정, 지각에서 뉴런들이 수행하는 역할을 읽어내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커넥텀이 해독에 성공한다면 우리는 마침내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확한 연결 규칙을 찾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면 우리는 이 책의 동기가 되었던 우리의 처음 질문으로 돌아갈 준비가 된 것이다. 뇌는 왜 서로 다르게 작동하는가? 12. 비교하기. 최근의 게놈의 연구는 쌍둥이가 되는 과정, 즉 수정란이 두 개의 배아로 나눠지는 과정에서 DNA 서열에 아주 작은 일탈이 생겨난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러한 일탈이 왜 일란성 쌍둥이가 약간 다르게 보이는지, 그리고 아마도 그들이 왜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는지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유전자는 학습에 의존하는 정신의 측면을 완전히 설명하지는 못한다. 외과적으로 분리되지 않고 결합되어 있는 샴 쌍둥이들조차도 삶의 경험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 이런 쌍둥이들은 문자 그대로 분리 불가능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의 기억은 동일하지 않다. 연결주의적으로 말하면 일란성 쌍둥이는 주로 그들이 커넥톰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기억과 정신을 갖게 된다고 한다. 나는 때때로 어떤 미친 과학자가 뇌의 배선이 나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나의 커넥텀 쌍둥이를 만드는 상상을 하곤 한다. 커넥텀 쌍둥이를 만나면 나는 정말 행복할까? 미친 과학자가 나의 복제물에 생명을 불어넣은 후 일주일이 지났다. 그 이후에도 우리 둘이 커넥텀은 변하고 있었다. 그들은 복제가 끝난 순간부터 달라지기 시작했고 따라서 우리 정신은 더 이상 동일하지 않다.
사람들이 정신이 왜 서로 다른지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내가 어떻게 다른지를 더 관찰할 수 있어야 한다. 커넥텀을 비교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 차이나 찾아내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많은 차이들은 흥미롭지 못한 결과로 귀결될 수 있다. 우리는 정신적 속성들과 강한 상관관계가 있는 중요한 차이들로 범위를 좁혀야 한다. 이것들이 결과적으로 골상학에 비해 연결주의가 더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있게 해주는 차이들이다. 또한 이 차이는 정상적인 사람들이 지적 능력을 정확하게 측정해 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정신질환을 정확히 예측하도록 해줄 것이다. 연결 이상증을 인식하는 것은 정신질환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계이다. 그러나 이해가 전부는 아니다. 이상적으로는 우리는 이해를 활용하여 질병들을 치료하는 더 나은 방법을 개발하고 결국에는 치료법까지 찾아내려 한다. 13. 변화시키기. 아무리 낙관적인 사람이라도 뇌 구조의 복잡성에 압도되지 않을 수 없다. 단순히 커넥텀을 보는 것만도 쉽지 않는 일인데 그것을 고치는 것은 더욱 어려워 보인다. 현재 우리의 기술 중에서 그 도전에 적합한 것이 있는지는 분명치 않다. 뇌는 재가중, 재연결, 재배선, 재생성이라는 커넥텀 변화의 메커니즘을 자연적으로 갖추고 있으며 이들은 또한 절묘하게 제어되고 있다. 이 네 가지 R은 유전자와 다른 분자들에 의해 조절되기 때문에 약품의 목표가 될 수 있다.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잘려진 이론에 따르면 일부 정신질환은 신경전달 물질의 과잉이나 결핍 때문에 발생한다. 따라서 뇌 속 신경전달 물질의 레벨을 변화시키는 약을 통해 그 질환들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다른 종류의 치료법도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약물은 단지 변화의 가능성만 증가시킬 수 있다. 실제로 긍정적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행동이나 생각을 교정하는 훈련법으로 약물을 보완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결합하여 커넥텀이 더 나은 형태가 되도록 네 가지 R을 조정할 수 있다. 내 의견으로는 뇌를 변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뇌가 스스로 변화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전략은 뇌 질환에도 적용된다. 뉴런의 죽음은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되는 뉴런 태형 과정의 최종 단계일 뿐이다. 뉴런이 죽음에 이르는 과정은 사람이 질병으로 천천히 쇠약해지는 과정과 비교할 수 있다. 처음에는 약하게 시작되지만 점점 더 고통스러운 질환들이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성인의 뇌에서 손상은 자연적으로 재생 과정을 활성화한다. 이러한 자연적인 과정이 뇌졸중 이후의 회복에 도움될 수 있으므로 일부 연구자들은 이 과정을 촉진하는 인공적 수단을 개발하려 노력하고 있다. 재생을 위한 또 다른 방법은 새로운 뉴런을 손상된 영역에 직접 이식하는 것이다. 자연적으로 생성되었든 혹은 이식으로 추가되었든 간에 대부분의 새로운 뉴런들은 죽는다.
추정컨대 새로운 뉴런들은 뿌리를 내리지 않고서는 생존할 수 없다. 따라서 재생치료에서는 새로운 뉴런들을 커넥톰에 통합하는 과정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이 과정은 나머지 세 가지 R, 즉 재배선, 재연결, 재가증을 촉진하는 데 달려있다. 물리학자 프리먼 다이슨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과학은 나의 영토이다. 하지만 공상과학은 내 꿈의 풍경이다.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나는 우리가 집단적으로 꿈꾸고 있는 두 가지 공상을 살펴볼 것이다. 하나는 발전된 미래 문명에 의해 부활하기를 기대하며 시신을 냉동시키는 인체 냉동 보존이며, 다른 하나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업로딩이다. 많은 사람은 영원히 살기를 소원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인체 냉동 보존과 업로딩에 대하여 의심을 해야 한다. 단순한 희망사항은 욕망의 미래이며 숙명의 미래로부터 우리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신기루에 불과하다. 이러한 꿈들을 비관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우리는 단지 소원하기보다는 그 근거를 따져보아야 한다. 그러면 우리 생각은 분명 커넥톰으로 향하게 될 것이다. 5.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14. 얼리거나 저리거나. 신이 존재한다는 것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많은 철학자와 신학자들은 신의 존재를 논리나 이성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파스칼은 그런 주장을 알고 있지만 설득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 방식을 제안했다. 그는 회의주의를 몰아내는 시도를 포기하고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결코 신의 존재를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스칼은 신을 믿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파스칼 이후로 수세기가 지났다. 시대는 변했고 새로운 천년에는 새로운 도박이 생겨났다. 현대의 도박꾼들을 보려면 아리조나의 스코츠데일에 있는 이상한 창고를 찾아가야 한다. 그 건물에 들어서면 우리는 사람의 키보다 약간 큰 금속 용기가 열을 지어 늘어서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듀어라고 불리는 이 용기들은 거대한 보온병처럼 내용물을 단열 보관하고 있다. 듀어에는 액체 질소가 저장되어 있으며 얼음 대신에 인간의 시신 내구 혹은 인간의 머리 6개가 담겨 있다. 그것은 알코 생명연장재단의 본부이다. 이 재단은 대략 1000명의 살아있는 회원과 100명의 사망한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20만 달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면 당신은 이 클럽에 가입할 수 있고, 당신에게 법적 사망 진단이 내려지면 그 돈을 지불해야 한다. 그 대가로 이 재단은 당신의 시신을 영하 196도에서 영원히 보관할 수 있다. 머리만 보관하면 가격은 8만 달러로 떨어진다. 알코 재단은 듀오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은 것이 아니고 생기가 빠져나갔다고 자신들만의 표현을 쓴다. 냉동된 머리들은 신경 보존이 되어 있으며 이 시술은 인체 냉동 보존술이라 불린다.
앓코 회원들은 장기적으로 과학기술의 진보는 왜? 좀 쉬었대? 앓코 회원들은 장기적으로 과학기술의 진보는 인간으로 하여금 지금은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을 성취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 믿는다. 미래에는 물질을 통제하는 인류의 능력이 상당히 정교한 수준까지 발달하게 되고 급기야 죽은 신체를 다시 살려내는 것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앓코 재단의 창고에 냉동된 신들을 되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질병과 노화도 되돌릴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젊은 날의 활력을 되찾게 되리라 믿는다. 만약 신체가 기계라면 왜 수리를 할 수 없는가? 기계론을 인정한다고 가정하면 신체 수리의 가능성이 논리학이나 물리학 법칙을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죽은 사람을 되살리는 것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 대가는 과연 무엇일까? 인간을 계속 살아가게 하는 데에는 더 나은 이유들이 있다. 때로는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부품을 교체하여 신체를 수리하기도 한다. 장기 이식은 약물을 통해 피이식자의 면역 체계를 억제하며 이식받은 장기에 대한 공격을 방지할 수 있게 되면서 가능해졌다. 조직공학자들은 임시 골격 구조에서 세포를 길러 시험관 안에서 장기를 배양하는 꿈을 꾸고 있다. 만약 그들이 성공한다면 사람의 세포를 떼어내 시험관 안에서 장기를 길러내서 다시 그 사람에게 이식하는 것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기증자가 필요 없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장기 이식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본다고 해도 거기에는 근본적인 제한이 있다. 뇌는 대체할 수 없는 장기이다. 뇌 이식의 기술적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개인적인 정체성 문제이다. 15. 저장 혹은 구원하기. 천국에 대해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사람들은 누군가에 의해 주입된 천국의 이미지보다는 스스로 상상해낸 천국의 이미지를 더 좋아한다. 전 세계의 문화와 종교 속에서 천당에 대한 개념은 역사적으로 천천히 진화해 왔다. 2000년대 후반에 기존의 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천국의 개념이 등장했다. 천국이란 사실 아주 강력한 컴퓨터일 뿐이다. 사람들은 깨어있는 그 많은 시간을 왜 온라인에서 소비하는 걸까? 온라인에 있는 동안은 자신이 처해진 현실과 신체적 단점을 잊어버릴 수 있다. 사람들은 가명을 사용하고 나이와 때로는 성별을 속이며 자신이 기르는 애완동물의 사진을 대신 온라인에 올려놓고 그 뒤에서 가면 무도회를 한다. 네티즌들에게는 실제 자신이 아니라 그들이 되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신체를 완전히 버리고 정신을 컴퓨터로 이전하기를 원한다. 공상과학 소설에서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살아간다는 생각을 기꺼이 받아들였으며 이 일을 정신 업로딩 혹은 간단히 업로딩이라 부른다. 이 생각은 아직 실현 가능하지 않지만 아마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단지 컴퓨터가 더 강력해지기를 기다린 것일 뿐인지도 모른다. 비디오 게임은 컴퓨터가 물리적 세계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훌륭하게 증명해 준다. 비디오 게임의 장면들은 해마다 더욱 상세해지고 풍부해지며 그 안에 있는 인물들은 더욱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인다. 만약 컴퓨터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면 왜 정신을 시뮬레이션 할 수 없겠는가? 천국에 대한 전통적 생각처럼 업로딩에 대한 믿음은 우리가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일단 업로드가 되면 우리는 영원한 삶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가상세계에서 우리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재프로그램하여 우리 신체를 아름답고 강하게 만들 수 있다. 헬스클럽에 가서 고생할 필요가 없다. 혹은 우리는 그런 피상적인 걱정을 넘어서 우리 정신을 개선하는 일에 열중할 수도 있다. 천국에 가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 존재에서 벗어난 것만이 아니다. 그것은 신과의 결합을 의미한다. 업로더들은 기독교의 신을 만날 수 없지만 새로운 영적 차원에 들어가기를 기대한다. 업로드된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거대한 컴퓨터 안에서 하이브 마인드, 즉 집단 의식을 형성하기 위해 그들의 코드라인을 뒤섞일 수 있다. 그리하여 그들은 불교에서 가르치는 대로 마침내 모든 악과 고통의 뿌리인 자아와 타자의 구분을 해소하게 될 것이다. 실패한 것을 제한 인류의 모든 기억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게 된 이 새로운 초자연적인 존재는 지상에서 볼 수 없는 지혜, 그야말로 신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서로 간의 결합에서 영적인 지속성을 발견할 것이다. 천국은 정말 멋진 곳 같다. 하지만 과연 내가 어떻게 거기로 갈 수 있을까? 이것은 어려운 문제다. 아직은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는 한 가지 방법만이 제한되었을 뿐이다. 우리 뇌에 있는 뉴런들이 네트워크를 돌아다니는 전기 신호를 시뮬레이션 하는 것이다. 이런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컴퓨터가 이번 세기 말까지는 개발될 수 있다고 한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어쨌든 가상세계를 더 좋아하는 듯하다. 그리고 누가 알겠는가? 어쩌면 우리 물질세계가 사실은 가상세계일지도 모른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사실을 알아낼 수 있을까? 일부 물리학자와 철학자 그리고 영화 감독으로 알려진 오늘날의 현자들은 우리와 우주 전체가 실제로는 거대한 컴퓨터에서 돌아가는 시뮬레이션이라고 말한다. 이런 생각은 터무니없다고 일축할 수도 있지만 논리적으로는 이런 추론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만약 시뮬레이션이 실제와 정확히 동일하게 느껴진다면 시뮬레이션으로 사는 것은 물질세계와 사는 것과 똑같이 재미있을 것이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실제 고객은 업로드 되기를 원하는 바로 당신 자신이다. 물론 당신의 친구나 가족이 디지털화된 당신을 환영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당신이 만족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 쟁점은 우리를 불확실한 근거로 이끌어 가지만 그것을 피할 수는 없다. 지난 몇 세기 동안 과학은 영혼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았다. 우리는 처음에 당신은 한 뭉치의 원자들이다 라는 말을 들었다. 이런 유물론에 따르면 우주는 거대한 당구대이며
원자들은 물리학 법칙에 따라 운동하면서 서로 충돌하는 당구공과 유사하다. 당신의 원자들도 이 규칙에서 예외가 아니며 우주에 있는 다른 모든 원자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법칙을 따른다. 그 다음에 생물학과 신경과학은 당신은 기계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기계론의 학설에 따르면 당신의 기계 부품들은 세포나 DNA와 같은 특수한 분자들이다. 당신의 신체나 뇌는 인간이 만들어낸 인공적 기계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으며 훨씬 더 복잡할 뿐이다. 그러나 컴퓨터는 우리에게 유물론과 기계론을 재검토하게 만들었다. 업로더들은 당신은 정보의 뭉치다 라고 믿는다. 당신은 기계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다. 기계나 물질은 실제로 당신의 존재, 즉 정보를 저장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컴퓨터와 관련한 일상의 경험에서 우리는 정보와 그 정보가 물질적으로 구현된 것 간의 차이를 배우게 되었다. 당신의 컴퓨터가 부서졌다고 당신의 정보가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컴퓨터에서 하드 드라이브를 복구하여 다른 노트북에 옮기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지낼 수 있는 것이다. 업로더들은 인간과 노트북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를 알지 못한다. 그들은 개인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정보를 다른 물질적인 형태로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업로더들은 당신은 당신의 원자들이 아니라 그들이 배열되어 있는 패턴이다 라며 기계론자들을 질책한다. 패턴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하지만 그것은 구체적인 물질 세계가 아닌 추상적인 정보 체계에 속한다. 영원한 삶을 얻으려는 모든 노력은 정보를 저장하려는 시도로 간주될 수 있다. 대부분의 인간은 죽기 전에 아이들을 낳고 싶어 한다. 그들의 DNA에 있는 정보의 일부는 아이들의 DNA에 살아남으며 다른 종류의 정보는 아이들의 기억 속에 살아남는다. 어떤 인간들은 미래 세대에 기억될 노래나 책을 써서 영원한 삶을 살려고 한다. 이건 역시 다른 이들의 정신 속에 자신들에 관한 정보를 새겨 넣으려는 또 다른 시도이다. 인체 냉동 보존술과 업로딩은 뇌에 있는 정보를 보존하려 한다. 이것은 인간 종의 변형을 모색하는 트랜스 휴머니즘이라 불리는 더 넓은 운동의 일환으로 간주될 수 있다. 트랜스 휴머니스트로는 더 이상 다윈식의 더딘 진화 과정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우리는 기술을 이용하여 우리의 신체와 뇌를 변화시킬 수 있다. 혹은 신체와 뇌를 완전히 버리고 컴퓨터로 이주할 수도 있다고 한다. 삶의 의미는 우주적 차원과 개인적 차원 두 가지를 포함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질문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트랜스 휴머니즘은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첫째, 인간에게 주어진 한계를 초월하는 것은 인간의 운명이다. 이것은 단지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라 일어나야 하는 것이다. 둘째, 앓고 재단에 등록하고 업로딩을 꿈거나 다른 방식으로 자신을 개선하기 위해 기술을 이용하는 것은 개인이 목표일 수 있다. 이 두 가지 방식으로 트랜스 휴머니즘은 과학에게 빼앗겨버린 의미를
삶에 부여하고 있다. 성경에 따르면 신이 자신의 모습에 따라 인간을 만들었다고 한다. 독일 철학자 루드비 포에르바하는 인간이 자신의 모습을 따라 신을 만들었다고 한다. 트랜스 휴머니스트들은 인류가 스스로를 신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